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간밤에는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물어지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고요. 이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또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 역시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우리 증시 역시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반짝 좋았다가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서는 이 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특히나 어제는 많은 매물을 덜어냈던 만큼 한번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현대차와 기아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건데요.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총 80만 1,195대로 전년보다 11% 늘었다고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 연간 판매 기록입니다. 여러 인기 모델 중 특히 투싼은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게 판매돼 연간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전체 판매량 가운데 소매 부문 판매량이 전년 대비 1% 증가해 3년 연속으로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지난해 12월 판매량은 7만 5,1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해보다 4% 늘며 역대 12월 최대 기록을 썼고요. 17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을 포함한 작년 4분기 판매량은 20만 6천여 대로 전년 동기보다 4%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는 특히 친환경차의 소매 판매량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는데요. 모델별로는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보다 9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등이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아도 어느 정도 늘었는지 궁금한데 현대차보다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요? 네, 기아는 전년 동월보다 13%가 늘어났는데요.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2023년 연간 판매량이 78만 2,451대로 전년보다 1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역시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썼습니다. 모델별로는 카니발을 비롯해 니로, 셀토스,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포르테 등 총 6종이 역대 최대 연간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차량의 판매가 전년보다 41%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고요.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연간 판매량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올해 모든 택배 판매가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택배사의 현황은 어떤가요? 다른 택배사들도 마찬가지로 택배비를 좀 올리는 거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택배 3사는 매년 연말이면 이해관계자와 심판가 가이드 협의를 통해 다음 달 1월부터 적용되는 단가 가이드를 정해왔습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현재는 인상 계획이 없다며 연내 단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롯데택배는 올해 단가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최근 올해 년도 적용되는 기업과 개인 고객 대상 택배 단가를 인상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대리점단에 전달을 했습니다.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평소대로라면 지난해 말 신규 판가 가이드를 전달받았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기존 판가로 영업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측도 올해 전체적으로 단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택배비 인상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택배비 동결의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일단 좀 서민들의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CJ 대한통운이 총대를 맨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CJ 대한통운은 고물가에 따른 고객사와 소비자들의 경제 부담을 고려해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CJ 대한통운이 1월 1일부로 기업 택배 단가를 평균 122원 올려서 적용을 하자 한진이 기업 고객 택배비를 평균 100원을 인상했고요. 롯데글로벌로지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올린 바 있습니다. 택배 단가 변동은 택배사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택배 3사는 지난해 단가를 높인 신규 가이드 덕에 수익성 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반면 택배비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택배 3사의 택배 단가 동결은 이커머스를 포함한 전 산업군과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새해 첫 스마트폰으로 40만 원대 중저가 폰을 선보였습니다. 가성비는 좋은지 소비자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성능은 지금 어떤가요? 네, 일단 가성비가 좋다고 업계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A25 5G를 5일 국내 출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가격은 44만 9,9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인데요. 신제품은 6.5형의 대화면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0니트 밝기를 지원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밝은 화면을 제공하며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시력 보호 기능이 있어서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화질의 콘텐츠 감상은 물론 동영상과 게임을 즐길 때 몰입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5천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서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 등 총 3개가 탑재됐고요. 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면 카메라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와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해 안정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최대 25W의 유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했습니다. 스토리지는 128GB를 탑재했고 최대 1TB의 마이크로 SD 카드 추가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의 칩셋 보안 플랫폼인 삼성 녹스볼트를 통해서 비밀번호, 생체 인식, 인증키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물리 공간에 저장해 보호합니다. 또한 삼성페이 기능과 근거리 무선통신,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를 모두 지원합니다. 디지털 홈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영화 티켓, 멤버십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이번 모델은 LTE와 5G 네트워크를 모두 지원하고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모델로 모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 소식부터 삼성전자의 새 첫 스마트폰 판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미증시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0.8%, 코스닥은 0.6% 가까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하락 종목의 수가 600개 넘게 포착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운송, 에너지 업종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 보였던 제약바이오 업종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살펴보면 갭 하락 출발한 뒤에 계속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8% 넘게 내리면서 2,585선까지 주저앉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팔자세 보이면서 현재 6,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장 초반까지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 보이다 현재는 매수로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300억 원 사들이고 있네요. 한편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어제 부진한 흐름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 다시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장비단에서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미승인 가능성에 관련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나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6% 넘게 빠지면서 86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네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각 879억 원, 1,571억 원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밤사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란 폭탄 테러의 중동 지역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천연가스 오르면서 오늘 정유, 가스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LPG 관련주 가장 빨간불 짙게 켜내고 있는데요. 흥구석유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이어서는 중앙에너비스도 강합니다. 장중 23% 넘게 강세 보이다 현재는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강세 보였던 제약바이오 관련주, 오늘은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면역 항암제 쪽 오늘 파란불 짙게 켜낸 모습인데요. 가장 약한 쪽은 앱클론입니다. 신약 개발 기업이죠. 현재 9% 넘게 빠지고 있고 또 임상 3상 실패로 어제 하한가 기록했던 헬릭스미스 오늘 7%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교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새해 첫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도 2,600선이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거래일 우주항공 섹터 짚어주셨는데 사실 약세를 보이는 시장 속에서도 좀 어느 정도로 선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의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날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고 종목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연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지기에는 작년 하반기 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컨퍼런스 이후에는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이제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이 바이오 업종 업체들 중에서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네. 재무적인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이제 작년 우리나라 시장 마감이 되면서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장이 마감되기 1주, 2주 정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매도세지만 여기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 스탠스를 가져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 정도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0이나 30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수익 나는 종목의 경우에는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올해 2024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과열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새벽에 발표된 이 FOMC 의사록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경계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참 긍정적인 부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 끝날 때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제 2024년도에 유망 업종이 뭐가 있느냐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주항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강했어요. 네. 특히 뭐 반도체는 작년 중순부터 강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만 놓고 보자면 2024년도에 자금이 유입된 쪽은 우주항공 쪽입니다. 물론 덩치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갈 만한 체력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세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2024년도에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받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난주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업이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장 초반에는
5% 가까이 낙폭을 보이다가 지금 반등을 좀 줬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2024년도에 어쨌든 가장 먼저 자금이 유입된 쪽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네.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있죠.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우주항공도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고 지금도 보시면 화장품이라든지 그동안 변동성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의류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모두가 가는 방향보다는 네. 내가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지만 메리트가 있는 쪽을 좀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투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시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데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쪽이었던 우주항공은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만전자를 눈앞에 뒀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만전자에서 멀어지지 않을까는 우려감도 있지만 사실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개가 될 갤럭시 S24는 세계 최초의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8만 전자를 올려주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8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월 2일에 79,8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8만 전자 한번 갔다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빅테크 관련주 오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밀리는 이유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희석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약세를 좀 보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기업 자체의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조정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크게 나올 정도로 낙폭이 컸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일 날 갤럭시 S24에 대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기기 자체는 만족스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기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기기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봤을 때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가전기기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실적도 나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어 있는 AI 스마트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의 출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역성장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AI 스마트폰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쪽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골고루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8만 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종합주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뭐 반도체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SK하이닉스를 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외국계 기관들의 포지션도 중요하겠지만 매크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유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8만 원은 물론이고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만 전자에 이어서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애플이 최근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출시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플의 충격이 삼성전자 쪽에는 미치지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않을까요? 애플의 약세는 뭐 애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플이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올라가는 기간 동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애플이 밀렸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애플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그런 기기를 내놨었던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혁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그런 실망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애플에 밀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팬층도 좀 덜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 살짝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AI 쪽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에 대한 지분 가지고 있는 것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 AI 쪽에 대한 사업의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디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서 뭔가 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쪽 매출도 많은 기업이고 네.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올해에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네.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기기 성능이라든지 이런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만 좀 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투심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사실 애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을 뭐 출시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다른 업체들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AI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 수혜를 받을 종목들도 많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게 좀 바뀔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너무 많이 움직였죠. 이미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개화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뜨겁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많죠.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찍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찍히거나 아니면 현재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온디바이스 AI와 엮일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나눠보자면 이제 테스트 소켓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P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하우스 기업들도 있고요. 뭐 팹립스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주가가 대부분 다 좀 많이 나왔어요. 주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공격적이거나 비중을 많이 채우는 매매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덜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 엣지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주가의 상승 여력면에서 봤을 때는 기판 쪽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와 엮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 TLB 같은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이제 해성DS라는 기업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온디바이스 AI 쪽과 충분히 엮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CES도 있고요. 2월 달에는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나 MLCC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엮을 수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늘어나거나 반도체 쪽이 성장하게 되면 MLCC도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중에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 보시면 그래도 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부품사의 최근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 비중 확대도 괜찮을까요? 너무 많죠.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네. 관련되어 있는 이 부품주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전 비중 확대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오킨스 전자라든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C넥스 같은 기업도 있고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MC넥스라는 기업도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UIL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UIL 같은 경우도 삼성량 매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오늘도 아랫골이 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드림텍 같은 기업,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드림텍 같은 경우도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확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면 다음에 떠오르는 게 CXL 아닙니까? 그런 만큼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또 주조주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겪는다면 그때도 새롭게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저도 안 이제 되나요? CXL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오킨스 전자와 네오셈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을 때 제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킨스 전자라든지 네오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올라오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음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양봉이 좀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파이넴텍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혹시 좀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접히는 휴대폰,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 부분을 만드는 기업인데 원래 이제 외장 힌지는 KH 바텍이 하고 있었고요. 내장 힌지를 이 파이넴텍이 하고 있었는데 이 파이넴텍이 앞으로는 외장 힌지까지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외형 성장이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5%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힌지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적인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9,300원대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8,500원대 손절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파이넴텍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운명의 해를 맞았습니다. 2024년 올해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증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의 열기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새해 첫 거래 미국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이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는 어제 기준으로 1.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간 조정에 그치고 지난해 화랑을 또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이틀 연이어서 그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죠. 특히 나스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를 갖다가 뭐 찾는 그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일단 뭐 금리가 올랐죠. 채권 금리가 첫째 날은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했는데 네. 그 이유를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지나쳤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들, 그다음에 채권 트레이더들이 이제 휴가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래 돌아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달렸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가 이제 금리가 약간 좀 치솟으면서 뭐 거기에는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연준의 뭐 의사록 발표도 하나 했죠. 사실 금리 정점이라는 건 확인을 했지만 금리를 언제 내린다는 걸 갖다가 단언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록에 표현이 되면서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반성들, 네. 우리가 너무 앞서서 달렸다. 보통 이제 프론트 러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섞여 나오면서 사실은 뭐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양상들을 좀 보였죠. 거기에는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악재들도 있습니다. 마클레이스가 이제 애플에 대한 보고서를 냈죠. 그런데 그런 보고서는 사실 항상 있어 왔어요. 가령 뭐 아이폰 15의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견제 때문에 어떤 성장 둔화, 16도 뭐 별일이 없을 거다. 그다음에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에 어떤 별다른 어떤 기술 혁신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애플을 갖다가 짓누르는 하나의 요소가 됐고요.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애플이 기술주 중에서 가장 많이 내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4분기 인도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시장의 전망치라든지 예상치를 갖다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고 연간 뭐 실적 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그 분기 실적으로 놓고 보면 비아디가 그 테슬라를 앞서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한 48만 대 정도 인도량을 했는데 비아디가 한 52만 대 정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연간으로 따지면 앞서는데 여기 이제 가령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합치면은 비아디가 훨씬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180만 대 정도 팔았는데 네. 비아디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다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테슬라가 비아디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ASML 그 장비에 대한 어떤 중국의 어떤 수출,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더 심화됐잖아요. 네. 가령 EUV 중에서도 극자외선뿐만 아니라 DUV,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이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이런 불똥들이 엔비디아라든지 그 AMD라든지 네. 이런 데 튀길 거다라는 어떤 염려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M7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이제 급락하는 양상을 사실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8주, 거의 9주 동안 거침없는 랠리를 보여왔잖아요.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는 그 열기를 한번 식혀야 될 필요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펀더멘탈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추세가 꺾여서 어떤 급락하는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없는 거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건강한 조정, 그 건강의 조정에 대한 어떤 핑계들을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미국 증시가 고점을 향해 달려왔던 만큼 고점을 찍고는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월가의 베테랑 빅테크 분석가의 경우에는 올해 나스닥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35%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또 빅테크에 제기됐던 반독점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빅테크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거기에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한장 혼재를 하죠. 네. 말씀하신 그 아이부스라는 그 분석가가 내놓은 건데 올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만 포인트 정도를 갖다 갈 거고 한 35% 정도 올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 바람에 이제 부정론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이제 부정론의 이제 그 근거 자체는
사실 이제 미국의 그 독과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소송들이 올해 이제 대충 결론이 날 거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어떤 부정론의 핵심이에요. 지난 뭐 20년 동안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거침없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독과점 현상이 깊어지면서 위너 스테이크홀,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당연히 야 니들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디지털 기업에 대한 어떤 견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소송에 걸려 있는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에 대한 판단이죠.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면서 휴대폰 자체에 자신들의 검색 엔진을 심어놓고 다른 업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어떤 혐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론이 일단 나올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인별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와챗 같은 걸 갖다가 네. 인수합병하면서 독점 현상이 한창 깊어지고 있죠. 또 애플, 구글 같은 경우도 그 앱 스토어 자체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견제 움직임, 특히 유럽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도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빅테크 기술 기업에 대한 지난 20년 동안 거침없이 성장하던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올해가 운명의 해가 될 거다. 네. 그래서 그 판결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따라서는 사업부를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 모델을 바꿔야 되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국가든지 네. 자국 기업들의 어떤 그 승리? 이걸 갖다가 안 바라는 국가가 있을까요? 없죠.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원이 어떤 형태의 어떤 결론을 내서 지금 메타라든지 구글에 대한 어떤 견제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게 그 회사를 갖다가 파괴할 정도로 아니면은 위험에 몰할 정도의 어떤 판결이 나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제재는 있겠으나 뭐 그렇죠. 나락으로 가게는 하지 않을 그렇죠. 수 그게 왜 있겠네요. 그러냐면 네.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다 그런 건데 그 해당 국가에서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해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는 자신들의 그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라든지 규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타국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자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나락으로 가게끔 이런 어떤 판결이 자국에서 나올 거다? 글쎄요. 뭐 그런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네, 네, 일단은 네. 말씀해 주신 것 토대로 한번 재판 결과까지 살펴봐야겠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편 국내에서도 AI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규제를 두고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카의 성장에 이 부분이 사실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앞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그 이해를 하시면 결로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율규제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은 사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종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 나라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그 어떤 문화,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데도 사실 토종 기업들의 어떤 선전, 그다음에 발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는 좋은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혁신의 어떤 창구, 혁신의 어떤 기제로서 충분히 지금까지 그래도 기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법안들이 계속 상정이 되고 했지만 하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리된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국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그 정부가 보호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막는 쪽으로 자꾸 기능에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떤 AI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발전,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유럽에서 이제 자꾸 규제를 갖다가 유럽의 규제를 얘기하는데 유럽의 규제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은 자국 기업 보호예요.
가령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기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너무 자국 기업들을 위협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령 뭐 디지털법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국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좀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전 규제보다는 항상 사후 모니터링 쪽에 방점이 찍히게 되는 거고요. 법과 제도라는 건 우리가 그걸 갖다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회 현상에 후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 선행해서 만들어질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사회학이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규제해도 늦지 않는 거지. 이걸 갖다가 선규제?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뭐 네카우의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는 어떤 일부의 억측? 그거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억측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네, 플랫폼의 보유 여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사후 모니터링 정도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초반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 또 단기적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관문에 의존하는 포지션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국내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을 갖다가 다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핵심 숙제들이 있겠죠. 뭐 그 전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으니까 그걸 갖다가 더 가속화해야 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는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죠. 가령 뭐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썼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일단 이번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가 43개였지 않습니까? 그게 19개로 줄었는데 19개 중에서 15개가 우리나라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4개가 파노소니커를 네. 쓰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그러면 그 전기차 업체한테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24년부터 당장 올해부터는 사실은 컴포넌트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그 원산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중국산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는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아니면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박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전기차 업체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국산화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면 다른 공급선은 이제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생산을 했던 기업들 같으면은 그 합작 비율을 확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어떤 비중 자체를 네. 25% 이하로 확 낮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IRA법에 이렇게 시행될 거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예고가 돼 있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 기업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배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양극재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재다. 결국은 뭐 중국산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던 중국산을 갖다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수혜는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일본 기업들도 받겠죠. 뭐 이런 쪽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에는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증시 전반의 큰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매크로적으로는 저 미국의 어떤 경기, 그다음에 미국 시장을 갖다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있는 거예요.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내리는 것을 봐서는. 근데 사실은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언제 할 거냐가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고,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내릴 거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앞서서 달린 게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시장이 그 프론트 러닝을 한 걸까? 네. 연준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누적된 금리, 그러니까 가중평균 금리가 미국 시장을 자칫하면 강탈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시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게 될 거다. 네. 특히 뭐냐면은 직전 연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고점을 찍었으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14번 중에, 그렇게 고점을 찍은 14번 중에 그 다음에 좋았을 확률이 13번이에요. 네.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주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선장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는 둔화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 경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 불씨가 약간 좀 꺼지는 단계고,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굉장히 최악의 경우를 지나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작년 말부터 이제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네. 특히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부터는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네. 뭐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라든지 등등등들이 다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걸 갖다가 선반영하는 거니까 아, 네.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청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